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900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냥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녹음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여인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피아노도 이렇게 연주도 멈춥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녹음이 된 걸 트니까 자신은 피아노를 지금 치고 있지 않은데 녹음이 됐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다가 녹음이 된 거를 알고는 그 레코드를 빼가지고 본인이 막 들고 가잖아요. 그래, 들고 가서 내가 가지 않는 곳에 이 음악을 보낼 수 없다고. 내가 가지 않는 곳에 내 음악을 보낼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기고 이 레코드를 들고 막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보고 이제 쳤던 음악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서 이거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전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배에서 내려요. 내리기 직전에 이 여인에게 한 번 더 이걸 전해주고 싶었지만 서로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그래요. 아빠를 만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한번 보자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면서 집 주소를 막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고는 작별을 합니다. 그 후에 이 1900에게는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길들여졌고 익숙한 이곳을 빠져나가서, 이곳에서 나와서 배에서 듣는 파도 소리가 아닌 육지에서 파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막 추상적인 이야기를 맥스에게 합니다. 맥스는 그러죠. 너 거짓말하지 마.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든 좋다고, 네가 여기서 나간다고 하니까 난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용기를 주면서 배에서 내리는 거를 응원을 합니다. 자, 내리다가 어떻게 되죠? 모두에게 이제 작별을 고하고 배에서 이제 내리는 그 트랩을 밟아서 내려가는데 중간에 딱 서서 그 뉴욕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어떻게 하죠? 모자를 던져버리고 다시 배로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은 못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자체가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1900를 보면 이 길들여진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 1900, 그리고 피아노만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끊어가면서 봤던 것 같긴 한데 맥스가 1900에게 물어요. 너는 세상을 구경하지 않고도 어떻게, 너는 음악적 영감을 어떻게 얻냐고. 그러면은 자신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캐치하고 표정과 감정을 읽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파악을 하게 된다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영감을 얻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통찰력이 있고 피아노를 잘 치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배에서 깨우친 그런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갖고 있는 것들이, 능력들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야기가 보면 그 과거와 현재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맥스가 처음 시작이 악기사 할아버지에게 이 음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1900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이 버지니아호가 이제 그 사이에 전쟁도 있었고 이제 배가 수명이 다 되어서 이제 이 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배를 폭파시키려고 하는, 하루 이틀 안에 이 배가 이제 폭파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이미 배 안에 다 넣어 놓았고, 이 배가 이제 수명 이제 그냥 이제 끝이 나는 이런 상황인데, 맥스의 이제 직감으로는 배 안에 아직도
1900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철거한다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배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그 레코드사에 다시 가서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레코드를 몰래 가져 나오다가 걸립니다. 걸렸지만 어쨌든 할아버지에게 이거 좀 잠깐 쓰자고 해가지고 들고 가서 레코드와 레코드 그 이제 플레이어를 가지고 가서 곳곳에서 그거를 틀어요. 곳곳에서 그거를 틀면 이거를 들으면은 이 1900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죠? 안 나오죠.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1900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은 만났고 결국에 데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맥스는 1900는 뭐라 그러죠? 내가 운명을 달리해야 한다면 난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친구라면 친구가 저 배 안에서 죽겠다고 하면 때려서라도 데려 나오고 싶은데 맥스는 그 친구의 그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그냥 단순히 배에 있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배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왜라는, 그리고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배에서 여름이 되면 겨울을 동경하고 겨울이 되면 여름을 동경하고 항상 현실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다음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1900는 공감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는 자신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뉴욕에서 트랩을 딱 내려오면서 섰을 때 길도 너무 많고 항상 나는 배의 처음과 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살아왔던 나에게 너무 많은 길이 보여지는데 거기서는 자신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아노 건반도 88개, 배의 끝과 끝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삶이 자신에게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길도 너무 많고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삶에 자신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맥스는 친구를 그 배에다 두고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 배는 예정대로 폭파됩니다. 참 영화 안에서 참 많은 웃음과 감동과 그리고 눈물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음악은 우리가 또 따로 아까 그 수업 시간에 봤던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음악 감독이 또 이 작품을 맡았기 때문에 또 더욱더 영화가 더 아름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아니스트의 전설에서 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속의 뮤지컬 그리고 오페라는 그 전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가 되기 전에 원래 있었던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봤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원래는 누구죠?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작을 갖고 있습니다.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이제 영화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이제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 이걸 뮤지컬로 만들었고, 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으로 오페라를 만든 거예요. 자,
오페라의 시작은 17세기입니다. 17세기 어디에서요? 이탈리아에서 오페라는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고전적 음악극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뮤지컬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국에서 현대적 음악극이에요. 둘 다 그런 음악과 그 스토리가 있어요. 음악에 더 중심을 두는 것은 오페라일까요? 뮤지컬일까요?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토리가 있는 음악극은 오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뮤지컬은 어디에 더? 스토리에 더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도 훨씬 더 많고 이런 좀 이렇게 스토리가 더 중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보면은 오페라 가수 그리고 뮤지컬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페라 가수니까 당연히 노래를 좀 더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고, 뮤지컬 배우라고 하니까 조금 더 연기, 그게 조금 더 중점을 둔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뮤지컬 가수라고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말 속에서 그런 이제 중점이 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꼭 그게 그렇다라고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지컬 가수들은 마이크를 써요, 안 써요? 뮤지컬 가수들은 마이크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페라 가수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량으로 노래를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의 유무에 따라서도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성이 되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뮤지컬은 대사와 노래의 그런 이질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마이크를 쓰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은 연기하면서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반주는 어떻게 해요? MR 또는 오케스트라가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페라는 어때요? 오페라는 MR 반주를 쓰지 않아요. 온리 오케스트라 반주. 공간이 협소하거나 뭐 그런 작은 규모의 오페라에서는 피아노를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오페라는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오페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리아고 하나는 레치타티보입니다. 둘 다 노래에 관련된 용어이고요. 아리아는 감정을 실어서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노래. 오페라에서는 히트곡이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중가요에도 히트곡이 있듯이 이런 오페라에도 보면은 이런 노래 이렇게 히트곡이 있는데, 그거를 감정을 실어서 부르는 그 노래를 아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듬에 맞춰서 말을 하듯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용을 전달하고 대사를 하듯이 리듬에 맞춰서 말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레치타티보라고 합니다. 레치타티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젊은 토니 남녀 주인공 토니와 마리아, 이들이 발코니에서 불렀던 노래, 그 듀엣곡 제목이 뭐였죠? 투나잇이죠. 참 이 노래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이 둘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는데, 참 비극이라는 것이 참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하여튼 발코니 씬에서 부르는 그 토니와 마리아가 부르는 곡의 그 투나잇,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갱 집단이 하도 싸우니까 무도회를 만들어서 이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게 하는데, 이제 막 구식 음악, 별로 춤추고 싶지 않은 음악을 막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아니타가 이렇게 스페니쉬로 무슨 말을 딱 해요. 저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신나는 음악이 나오죠. 무도회장에서 신나는 음악이 나와서 이 두 집단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때 나왔던 음악이 맘보예요. 맘보. 딴딴딴딴 따단딴딴딴딴딴 맘보, 이렇게 하는 구호를 구령을 막 외치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춤을 출 때 신나는 음악이 나왔는데 그 음악이 mambo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던 영상은 2021년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그 레오나드 번스타인이라는 작곡가의 음악으로 이 영화가 다시 이제 뮤지컬에서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에서도 이 작곡가는 똑같아요. 번스타인. 근데 이 영화가 2021년의 영화가 처음이 아니에요. 1961년에도 같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거는 2021년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로 봤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3명의 영화 음악의 거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첫 번째가 다룰 사람은 엔니오 모리코네입니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그죠? 이탈리아 출신이고 원래는 로마 산타 체칠리아에서 트럼펫과 음악 이론 작곡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명을 쓰면서 이런 영화 음악에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됩니다. 클래식 작곡가가 이제 상업 음악을 한다는 그런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의 그런 어쨌든 음악성과 그런 실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성공을 해요. 이 영화 음악가에게서 이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삼류 영화 이런 영화들의 이제 음악을 맡게 되었는데 이제 1964년 황야의 무법자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이 이제 콤비 감독이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이제 영화 황야의 무법자 이런 데에서는 또 휘파람과 민속악기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이렇게 틀을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기도 하고 이 이제 특유의 서부 영화의 그 음악을 색채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석양의 무법자라는 또 서부 영화에서도 이런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가 그런 음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참 이런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크다기보다는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음악들도 많이 작곡을 합니다. 그 중에 저번 영상에서 봤듯이 영화 미션, 그런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섞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연주,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으로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녹이죠. 그 음악이라는 게 그런 감동과 그런 힘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적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그런 또 음악으로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을 한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곡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이 너무 좋아서 가사를 붙이고 싶다고 편지를 이 몇 년간을 써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으로 영국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이 또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런 것들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시네마 천국이라는 또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음악들 너무너무 좋은 영화인데 이 시네마 천국은 이제 토토라는 영화 감독이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회상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런 그 자신에게 영화를 가르쳐준 영사 아저씨와의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런 또 이제 영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극장의 이름이 시네마 천국이었어요. 시네마 파라디소라는 이탈리아 작은 마을에 있는 극장의 이름이 그거였었어요. 시네마 파라디소, 시네마 천국.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루었던 감독이 누구였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었다, 그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스티븐 존 윌리엄스, 죄송합니다. 존 윌리엄스가 있었죠. 존 윌리엄스와 같이 콤비를 이루었던 감독이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함께 했던 작품이 보면 스타워즈, 쉰들러 리스트, 인디애나 존스, E.T., 조스, 주라기 공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 또 크리스 콜럼버스랑 함께 했던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랑 함께 했던 영화는 보면 나홀로 집에 1, 2탄, 그 다음에 스텝맘, 그 다음에 해리포터 1부에서 3편까지만. 이런 거는 또 크리스 콜럼버스하고 작업을 했어요. 이런 어록을 남기죠. 내 영화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하지만 그것을 흘러내리게 하는 것은 윌리엄스의 음악이다 라는 말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남겼어요. 그만큼 윌리엄스의 음악이 갖고 있는 그런 힘과 그런 음악적인 영감이나 이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참 큰 감동과 큰 감동의 여운을 남긴다라는 그의 이제 좀 존 윌리엄스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또 어록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작곡가이고 정말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들으면은 웅장해요. 너무 웅장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직접 또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이지만 그런 클래식 공연장에서 연주도 자주 되어지고요. 정말 좋은 오케스트라에서 이 영화 음악들을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의 클래식화, 다시 말하면은 이런 음악들도 이런 클래식 공연의 문화를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 윌리엄스. 직접 자신이 지휘를 하고 자신의 음악을 이렇게 또 만들면은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의 감동과 또 이런 또 직접 그 영화음악의 거장이 지휘까지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된다면 또 관객들에게는 몇 배의 또 감동과 또 즐거움과 그런 행복함을 또 느끼게 해주겠죠. 존 윌리엄스는 영화음악뿐만이 아니라 올림픽 테마 주제곡을 또 작곡을 합니다. 1984년에 LA 올림픽 테마 주제곡 올림픽 빵빠레라는 또 자신의 나라의 올림픽이 열렸을 때 또 그런 음악을 또 선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유명 재즈 드러머였고 또 CBS 방송국의 또 타악기 연주자였기도 해요. 아버지의 또 그런 유전이 또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존 윌리엄스는 현재까지도 왕성한 그런 이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버그와 함께했던 작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스 짐머입니다. 여러분들 한스 짐머는 독일 사람, 프랑크푸르트 출신이고 한스 짐머는 또 이런 같이 콤비를 이루고 있는 감독이 누가 있죠? 네,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요. 영화 음악 히트메이커라는 이제 별명까지 있을 정도인데 작곡가이자 음악 프로듀서고 그리고 정말 그런 또 본인이 또 그런 거를 만들어요. 회사를 하는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영화 음악 전문 회사를 만들어요. 여기서 제자들을 또 양성하기도 하고 후학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길러냅니다. 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천부적인 감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요. 한스 짐머는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팝과 락, 일렉트로닉, 월드 뮤직에도 능해서 다른 장르와 결합하는데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아까 전에 누구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좀 다른 이런 휘파람이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이렇게 넣어서 음악을 많이 만들었다고. 실질적으로 그 모리코네의 음악을 한스 짐머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스 짐머가 그 엔니오 모리코네를 굉장히 존경했다라는.
네, 합니다. 존경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랑 만든 영화들은 다크나이트, 인셉션,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헐리우드 첫 진출작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레인맨이라는 영화, 더스틴 호프먼과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헐리우드에 진출을 하게 됐고 베리 레빈슨 감독의 아내의 추천으로 이 영화의 감독을 맡게 되었어요. 좀 특이하죠. 그 외에도 라이언 킹에도 음악 감독으로 있었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듄이라는 영화는 사실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 같이 하자고 했는데 같이 하지 못하게 됐어요. 다른 영화의 음악을 또 맡게 되면서 이 영화는 듄이라는 영화는 함께 그런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또 일화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 웬만하면은 다 훑어본 것 같은데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모두 다 좋은 성적 거두었으면 좋겠고 방학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